K피크링과 수족냉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이미지가 수족냉증을 가지신 분이 전형적으로 느끼시는 그런 감각입니다. 손, 발, 무릎, 이게 시리면서 살짝 떨리는 느낌이 있죠. 수족냉증을 먼저 알기 전에 우리 인체에서 우리 인체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학 에너지고 또 다른 하나는 열 에너지죠. 그럼 이 화학 에너지는 우리 몸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ATP라는 화학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 ATP는 무슨 일을 하느냐?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필요할 때 반드시 에너지가 쓰입니다. 그 에너지를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든 이 화학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 이 생화학 반응이, 생명 활동이라는 생화학 반응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약 4,000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없으면은 생화학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화학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게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열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열 에너지에서 만드는 걸 우리가 체열이라고 그러는데 이 체열은 혈액순환의 원동력입니다. 혈액순환을 할 수 있는 이 힘이 이 체열에서 만드는 열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체열은 어디서 만드느냐? 근육과 대장에서 만듭니다. 자, 그럼 근육 체열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열은 이 정맥을 싸고 있는 속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생성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이 속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어디냐 그러면 이게 종아리 근육이에요. 종아리에 있는 속근육이 이게 수축이 되면 밸브가 열려서 정맥이 흘러 들어가고 이게 이완이 되면 다시 밸브가 닫히는 거죠. 우리가 혈관이 크게 우리 몸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죠. 동맥은 밸브가 없습니다. 정맥은 밸브가 있어요.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허벅지 근육.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드는 대표적인 근육이 이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입니다. 여러분 다 뭐 KP크린 힐링 캠프에 참가하셔가지고 그 KP크린 운동 중에서 까치발 운동 있죠. 이 까치발 운동이 이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시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에서 만드는 체열이 어느 정도를 만드느냐?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열 에너지의 약 22%를 만듭니다. 자, 그보다 더 많은 열은 어디서 만드느냐? 대장에서 만들죠. 그럼 대장에서 열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 대장 안에 장 안의 세균총이 어떻게 되는지, 장내 세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게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근 한 50년 이상의 연구기관과 최근에는 2007년부터 2012년에 미국 국립보건원 주도로 약 5년간 전 세계 80개 연구기관들이 참여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5년 동안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했죠. 그 결과로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계, 장내 세균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어요. 현재 밝혀진 것은 세균이 한 500종이 있고 100조 마리 정도가 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약 1kg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여기
500종에서 1000종, 100조에서 300조라고 한 것은 아마 1000종, 300조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우리가 100조 마리가 있는 이 100조 마리의 이 장내 세균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유익균과 중강균과 유해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익균의 범위는 5에서 15% 정도고 유해균도 5에서 15%죠. 중강균이 70에서 80%입니다. 그래서 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이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유익균 우위의 장내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이 유익균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발효균이에요. 이 발효균의 역할은 뭐냐면 그러니까 몸에서 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이 발효균에 의해서 장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체내 효소를 만들고 또 이 유익균이 병원균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유해균은 부패균이죠. 이게 음식물을 부패시키고 독소를 발생시키는 이 균입니다. 뭐 중강균은 이게 유익균 우위가 되면 유익균 쪽으로 붙고 유해균 우위가 되면 유해균 우위로 붙는 그런 장내 생태계 캐스팅 보드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옛날 그런 영화가 있었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 좋은 놈이 유익균이고 나쁜 놈이 유해균이고 그 이상한 놈이 중간균이죠. 이렇게 우리 몸의 장내 생태계가 이런 유익균과 유해균과 중간균의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내 생태계를 유익균 우위로 항상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유익균이 도대체 어떻게 열을 만드느냐, 대장에서. 대장에서 열을 만들려면 곡물이 열을 만들어요. 그 곡물은 대장에서 발효를 하고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와 붉은 고기는 부패를 합니다. 자, 우리 몸의 장내 온도가 약 37도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7도의 온도에 우리가 여름에 37도까지 그렇게 잘 올라가지도 않지만 37도가 됐을 때 거기에 채소를 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추를 내놓으면 배추가 썩죠. 고기도 썩죠. 그런데 곡물은 열을 내면서 발효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장 안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통곡식과 채식과 육식을 5대 2대 1의 비율로 섭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우리 몸에 치아가 32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치아의 구성비가 그래요. 곡물을 먹을 수 있는 어금니가 비율이 5고 그다음에 주로 채식을 하는 앞니가 2고 육식을 하는 송곳니가 1의 비율이에요. 우리는 이 비율대로 먹으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 통곡물을 60.5% 먹어야 되고 뿌리 채소나 해조나 말린 과일이 25%, 생선과 육류는 12.5%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식사법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녁에 자기 전에 8시간 공복을 유지해야만 대장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럼 대장은 어떤 조건에서 활동하느냐? 대장은 위와 소장이 활동을 멈춰야 대장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면 위에서 3시간 머물고 소장에서 5시간 머뭅니다. 이 8시간이 되면은 위와 소장이 비죠. 그때 대장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여기에 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녁 단식을 하면은 우리가 한 1시에 점심을 먹었다. 그러면 8시간이 지나면은 9시죠. 저녁 9시부터 대장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적으로 대장이 활동을 하면은 한 4-5시간 활동을 해요. 그러고는 거기 활동한 그 찌꺼기를 어디에 갖다 놓느냐? 잠을 자는 동안 S결장 쪽에 갖다 놓고 S결장에 갖다 놓은 그 노폐물 찌꺼기가 우리가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배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게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대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8시간 공복을 하기가 저녁 단식을 매일 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려면 저녁은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식을 해야 됩니다. 그 소식의 기준은 뭐냐? 한 숟가락 밥을 더 먹고 싶을 때 또는 다른 어떤 뭐 반찬이나 이런 것들도 더 먹고 싶을 때 그때 숟가락을 놓는 게 그게 소식이에요. 기준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자기 전에 5시간은 공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대장에서 열을 만들어서 그래야 새벽에 아랫배가 뜨끈뜨끈해요. 새벽에 아랫배가 차면은 그거는 대장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게 수족냉증이 되는 겁니다.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근육에서 만든 체열, 대장에서 발열을 통해 만든 체열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체열은 혈액순환을 통해서 오장육부에 전달됩니다. 우리가 해가 뜨면은 우리 몸은 활동 모드로 바뀌고 해가 지면 치유 모드로 바뀌죠. 그래서 낮에는 주로 근육이 만든 체열을 가지고 소화, 흡수, 활동, 운동 또는 뭐 머리를 써서 하는 뭐 공부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주로 낮에 거기에 쓰는 열은 근육에서 만든 열을 쓰는 거예요. 밤이 되면 주로 대장이 만든 체열을 혈액순환을 통해서 어디로 전달하느냐? 잠을 자는 동안 오장육부에 전달해서 주로 치유와 대사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이 오장육부에 제대로 전달되면 사실은 병에 잘 걸리지 않고 노화도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 수족냉증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죠.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시면 위에 있는 손은 이게 지금 손으로 통과하는 모세혈관을 이걸 3차원으로 이미지하는 거고 이 무수한 모세혈관이 이렇게 손에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혈액순환을 통해서 손까지 그 열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밑에 손의 이미지 보시면 저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저렇게 되면 저게 이제 수족냉증으로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모세혈관이 막힌다는 건데 이 혈액이 오염되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의 오염과 글로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 혈액의 오염이 만병의 근원이다. 그 혈액이 오염되면 이게 사실은 저체온증을 불러일으키고 수족냉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학에 전해 내려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병일독의혈야라 그러죠. 그러니까 만 가지의 병은 하나의 독, 일독, 의혈로부터 생긴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시는 게 구병, 괴병, 난병, 의혈야라 그러죠. 구병, 오래된 병, 괴병, 기이한 병, 잘 모르는 병이죠. 병명도 잘 모르고 하는 이 괴병, 난병, 잘 낫지 않는 병, 이것도 오열 때문에 생긴다.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서 10병 부담 10가지의 병 중에서 9가지가 담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 담이 어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 걸렸다 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어혈이 뭉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떨 때는 우리가 밤에
잘 때 자세를 잘못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기 뭐 담이 걸렸다 하는 그 부분도 그 자세를 잘못할 때 거기에 모세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그게 어혈이 생긴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풀리면은 이 담 증상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막히는 이 어혈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여러분, 혈액이 산성화되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의 산성화를 막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미네랄입니다. 그 미네랄 중에서도 우리가 K피크린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9번군 흰주겸, 그리고 PM 제품에 있는 리스트레이트, 이게 대표적인 미네랄이고 이것들이 혈액을 산성화 막는 거죠. 산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M 리스트레이트를 해독 주스라고 그러잖아요. 왜 해독 주스라 그러냐면 낮에 활동을 하면은 우리 몸의 혈액이 산성화되거든요. 우리가 낮에 대부분 활동을 해서 젖산이 나오면 그 젖산도 우리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산성으로 만들고. 그럼 우리가 먹는 모든 가공식품, 모든 공장을 거쳐서 어떤 가공한 모든 식품은 다 뭐예요? 다 산성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산성식품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산성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혈은 점점 더 섬유질환의 어혈에서 담석화된 어혈로 끈적끈적한 어혈로 바뀌는 거죠. 이게 모세혈관을 막으면은 그 모세혈관이 막혀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안 돼서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화학 에너지도 제대로 못 만들지만은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열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신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몸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지나가는 곳에 100조 개의 세포가 체액의 바다에 떠 있다는 걸 제가 항상 강의할 때도 아마 수백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혈액이 심하게 오염이 되면 그러면은 세포는 생존을 위해서 오염된 혈액을 흡입을 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이 모세혈관이 70억 가닥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모세혈관에는 반드시 글로미가 하나씩 다 붙어 있다고. 그럼 왼쪽에서 보시는 이 이미지는 이게 혈액이 이렇게 세동맥으로부터 들어오면 여기에 글로미가 닫히면서 이 세포 쪽으로 이 혈액이 흘러가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죠. 그런데 이게 혈액이 심하게 오염되면은 아예 글로미가 열려서 이 혈액이 세포 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모세혈관 쪽으로. 이렇게 순환되면 이 세포는 처음에 휴먼 세포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게 어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미가 뭐냐면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프랑스 사람이 처음에 이거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글로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다 붙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인체가. 자, 수족냉증은 그러면 어떤 원인에서 생겼냐 한번 살펴보죠. 수족냉증은 궁극적으로는 뼈가 차가워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는 여러분 뼈의 구조를 보면 뼈는 기본적으로 이 인산 칼슘이 이게 뼈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수분을 붙들고 있고 약 70% 정도는 콜라겐 분자로 이렇게 콜라겐이 채워져 있어요. 혈액이 심하게 오염이 되면
이 뼈의 모세혈관에서 인산칼슘, 예? 요산, 지방이 굳어가지고 이 뼈의 콜라겐 조직을 시멘트처럼 만드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면은 여기에 혈액이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뼈가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뼈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수족냉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오래된 수족냉증을 10년 이상 수족냉증이 되신 분들은 이 뼈가 차가져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빨라도 1년, 길게 걸리면 2, 3년 정도 걸려야 이 수족냉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뼈까지 여기가 차가워지면은 수족냉증이 굉장히 심한 중증 수족냉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건데 이제 변비 되시는 분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성 변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여기에 빠져나가지 못한 S결장으로부터 직장에 이르는 거기에 있는 그 변이 쌓여 있으면 그게 변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변독소가 어디로? 뼈를 오염시킵니다. 그럼 처음에 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뼈를 보면은 여기 꼬리뼈가 있잖아요. 직장인 그 항문 직장 있는 쪽으로 그 꼬리뼈로부터 우리가 등 뒤쪽에 있는 청골, 이 청골이 지금 5개의 구멍이 보이는데 여기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5개 구멍이 있다가 이게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게 하나로 합쳐져요. 이쪽으로 뭐가 지나고 이쪽으로 자골신경이 지나가고 있다고. 그리고 골반, 고관절, 대퇴골 이렇게 오염이 되면 여기가 이 저체온증을 유발시켜서 이게 뼈가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좀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이 뒤에 엉덩이에 이 검은 점이 보이죠. 제일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 엉덩이의 검은 점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뼈가 이 정도가 나오면요 뼈가 상당히 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검은 반점이 나타날 정도가 될 때 여기 만약에 여기 낙상을 한다 그러면 뼈가 거의 어스러집니다. 이게 어스러지면은 한번 낙상해서 넘어지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만성 변비가 일으키는 게 아까 말한 이런 뼈를 오염시켜서 수족냉증도 유발하지만은 또 다른 거는 끊임없이 우리 몸 전체의 독소를 우리 몸 전체로 이게 날아가는 그래서 이 변비가 굉장히 우리 몸을 나쁘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수족냉증 발생 인가도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면은 이 먹은 육류가 대장에서 부패를 하잖아요. 자, 우유나 유제품을 일상적으로 섭취를 하면 특히 우유에 들어있는 이 카세인이란 이 단백질은 소장벽이나 위장벽에 분해되지 않은 이 우유 단백질은 찰거머리 찰흙처럼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가식이나 야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생제나 소염제를 가다 복용하면 이 특히 대장이 유해균 우유로 바뀌면서 대장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대장이 부패하면은 제대로 열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복부 냉증이 오는 거예요. 배가 따뜻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로부터 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부 냉증이 두 가지 길로 나눠서 하는데 하나는 이게 오래되면서 혈액 쪽으로 열 에너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액이 오염되고 거기다가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더 심해지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손뼈, 발뼈의 모세혈관이 폐쇄되면서 손뼈와 발뼈가 오염돼 가지고 이게 수족냉증이 돼요. 또 하나는 이 복부냉증이 만성 변비를 일으켜서 복부냉증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만성 변비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이 만성 변비가 되는 거는 또
그 대장 뒤에 있는 대장의 그 점막 하 조직에 있는 그쪽에 있는 신경이 함몰되면서 신경이 막히면서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변비가 일어나는데, 이 변비가 꼬리뼈를 오염시키고 골반뼈를 오염시키고 해서 이제 골다공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또 싱겁게 먹어요. 싱겁게 먹으면 골다공증이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골괴사, 아까 말한 골괴사증 정도까지 온 게 뒤에 엉덩이에 검은 반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저체온증은 체온이 36도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속되면서 수족냉증이 되는 거예요. 수족냉증은 단순하게 그냥 손발이 찬 정도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족냉증이 생기기 때문에 수족냉증은 항상 만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족냉증은 대장의 부패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수족냉증 있는 사람은 장을 먼저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뭐 이게 시범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수족냉증 진단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이거를 이 알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경우, 저는 뭐 아직 병원에 안 가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원에서 이걸 활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보면은 이 상완 동맥이라는 게 이 이게 이제 팔뚝에서부터 이 위에서부터 올라오는 걸, 그 동맥이 팔꿈치로 오게 되면은 동맥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오는 동맥을 요골동맥이라 그러고, 새끼 손가락 쪽으로 가는 동맥을 척골동맥이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본인이 못해요. 다른 사람이 이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을 그 부분을 양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거예요. 누른 상태 속에서 이 수족냉증을 측정받는 사람은 손을 10번 정도, 10번 이렇게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누르고 있는 사람이 새끼 손가락에 있는 척골동맥 쪽을 놓아줘요. 놓아주고 나면 3초 이내에 손바닥이 붉은색으로 돌아오면 정상이고, 이게 5초를 넘겨서 붉은색으로 돌아오면 이걸 수족냉증이라고 합니다. 자, 5초를 넘겨 6초, 7초, 이게 시간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족냉증이 증상이 심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캡처 받아서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가짜 수족냉증. 실질적으로 손발을 만져보면 따뜻한데 본인은 계속 손발에 냉기가 차다고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문제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은 항상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열, 따뜻함을 느끼는 이 감각신경이 막혀가지고 혈액순환은 잘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손발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이 감각신경이 막혀가지고 이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냉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가짜 수족냉증이죠.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신경 클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손뼈 운동 중에서 제가 세 번째 있는 거는, 제가 이게 KP 클린 캠프 할 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요 손뼈 운동하고 뒤에는 발도 운동을 제가 캡처 받아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거 뭐 캡처 받지 마세요. 깨끗한 이미지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 양손 트는 것도, 자, 우리가 통상은 제일 첫 번째 힘이 안쪽으로 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가락 하나씩 비비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팔꿈치를 지탱해가지고 손 틀기 하는, 이건 제가 캠프 때 몇 번씩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렸고 또 하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손등과 손가락을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미지고 나머지는 이제 팔을 다섯 번째는 팔을 떨어진 손을 틀고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손 쪽으로 이 손뼈를 계속 자극해서 손뼈가 그런 어떤 차가워져서 수족냉증이 된 분도 이 운동을 병행을 하면 회복이 좀 빨라져요. 자, 발뼈 운동도 발가락을 저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 하나하나 풀고 그다음에 발 뒤꿈치를 맞대고 발끝을 이렇게 세우는 이것도 하나 운동이고 그다음에 다리를 진동시키는 거. X자로 진동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콩고드 자세로 이렇게 사지와 등뼈를 연결하는 이 다섯 가지가 이 발뼈 운동이죠. 그럼 제가 이 운동을 고안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일본에서 이 손뼈와 발뼈, 뼈에 대한 일본에서 유명하신 대가가 있어요. 이분이 거의 한 40년, 50년 가까이 하셨는데 그분은 이런 우리 몸에 있는 이 질병을 뼈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부분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추천하는 손뼈, 발뼈 운동이에요. 다섯 가지. 근데 이 다섯 가지 운동은 이분이 실질적으로 센터를 일본에서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개선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요. 자, 수족냉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KP크린, 지금 KP크린 다이어트를 캠프에 들어오시면 하시는데 이 KP크린 다이어트를 지금 3주 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 피크린 구조에서도 12주로 완결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장에서 자 발효가 일어나서 열을 만들어 자는 동안 손뼈 발뼈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수족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건 아닌데 K피크린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을 하면 수족냉증이 개선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 단식과 저녁 소식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내 생태계를 파워 칵테일과 베이직스를 이렇게 먹고 하면서 장내 생태계를 유익균 우유로 바꿔주죠. 그 다음에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열을 만들잖아요.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필요한 PM 제품이 뭐냐? 그게 액티바이저스 리스토레이트라고. 운동은 우리가 양손 흔들기, 까치발 운동, 버프 펌핑 운동 이게 다 수족냉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혈액과 체액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체액과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들어서 혈액 오염을 막아주는 게 그게 주계입니다. KP크린 이 프로그램 하실 때 계속 설사가 뭐 1주, 2주, 3주까지 되시는 분도 있다고. 그분은 그 설사가 해서 그 장에 붙어 있는 노폐물들이 다 썰어져 나가야만 혈액과 체액이 약알칼리성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K피크린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 오염된 뼈를 건강한 뼈로 만드는 데 필요한 PM 제품이 뭐냐? 그게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 콜라겐 뷰티예요. 거기에다가 9번근 흰죽임이 같이 가미되면 효과가 더 좋아지죠. 시너지 효과가 더 납니다. 그래서 수족냉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이 KP크린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수족냉증 개선법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식생활은 통곡식과 채식과 육식을 5대 2대 1의 비율로 한다. 저녁에 자기 전에 8시간 공복을 유지한다. 8시간 공복이 유지되지 않을 때라도 최소한도 5시간은 공복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PM 옵티멀 3종, 그죠?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하고 그다음 액티바이저, 그다음에 콜라겐 뷰티 이 네 가지가 장내 생태계를 유익균 우유로 바꾸고 막힌 모세혈관을 뚫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뼈의 냉증을 없애줄 수 있는 PM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주겸수를 지금 이 KP크린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도 아침에 300ml 주겸수 마시고
저녁에도 300ml 마시고 또 중간에 죽염을 먹어서 하루에 11g 정도 죽염을 먹도록 그렇게 지금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산성화된 혈액을 약 알칼리성으로 바꿔서 뼈의 오염을 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우리가 액티브 펀치가 나오니까 이 매일 아침에 액티브 펀치 6스푼을 타서 마시면은 이게 수족냉증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운동법은 손뼈 운동, 발뼈 운동, 까치발 운동. 그 다음에 뭐 걷기, 발끝치기, 모발 운동, 양손 흔들기. 이런 운동들이 다 수족냉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수족냉증은 개선된다. 근데 정도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에서 길면 3년까지 걸립니다. 근데 수족냉증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